안녕하세요. 저는 얼떨결에 남편 사업을 맡았다가 이젠 어엿한 제 회사를 차려 대표가 된 40대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솔직히 아직도 어디 가서 대표라고 인사하는 게 어색하고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만큼 이 자리가 버겁고 무겁게 느껴지는데요. 왜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른다고들 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저 평범한 주부로 평생 자식 잘 키우면서 살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이런 자리에 앉아 10명의 직원 월급을 책임질 만큼 큰일을 하게 되리라곤 상상도 못했죠. 사실 이 모든 게 저한텐 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사고의 시작은 말 그대로 뉴스에서나 볼 법한 사건 사고였는데요. 남일처럼 생각하던 게 집안에 터지면서 어쩔 수 없이 시작됐고 그게 지금의 저를 만든 것이기는 해요. 그리고 그런 충격적인 일이 다시 일어나리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때 평생 겪을 수 있는 힘든 일을 한 번에 다 치른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래도 이번엔 고마운 은인이 옆에 있어서 다행히 빠져나올 수 있었네요. 이걸 적는데도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데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도 들려드릴게요. 저는 20대 중반에 친구 소개로 만난 남편과 가정을 꾸려서 10년 넘게 무탈하게 살아왔습니다. 물론 결혼 초반엔 남편이 하던 여행사 사업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그때 양가 부모님과 친척들이 나서서 아낌없이 지원해주고 투자까지 해주신 덕에 잘 해결하고 그 뒤로는 날개를 단 것처럼 사업이 잘 풀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해에 제가 아들까지 낳으면서 더 바랄 게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어른들도 결혼하고 이만큼 잘 사는 건 우리 둘이 잘 만나서 그런 거라고 한입 모아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훨씬 더 여유로워진 남편은 어른들께도 힘들었을 때 도와주신 은혜를 잊지 않겠다면서 참 잘했습니다. 버는 돈을 본인에겐 쓸 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가족들에겐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게 돈 버는 이유라고 생각하는 가정적인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사업을 더 확장해라, 다른 곳에 투자해라, 남편에게 정말 많은 제안이 들어왔을 때 남편은 한참 고민하더니 뜻밖의 결정을 내리더군요. 여보, 내가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아무래도 여기서 사업을 하나 더 벌려서 괜히 힘든 것보단 미래를 생각해서 우리 아들한테 투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떡잎부터 남다른 새싹에 투자하는 게 남는 장사 아니겠어? 애한테 무슨 투자? 이게 내가 한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넓은 세상 가서 많은 것도 보고 경험하면 좋잖아. 그리고 영어도 빨리 배울수록 습득력이 더 좋다고 그러잖아. 설마 당신 유학 보낼 생각하는 거야?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글쎄, 난 그런 변화를 잘 받아들이는 애도 있지만 그게 아니면 가서 더 스트레스만 받고 힘들 수도 있어. 안정적인 것도 중요하단 말이야. 남편은 여행 사업을 하면서 이곳저곳 많은 곳을 다녀서 그런지 아들에게도 그런 경험을 어릴 때부터 일찍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 하더라고요. 평소엔 제 말에 바로 수긍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뜻만큼은 굽히질 않더라고요. 일단 가보고 정 적응하기 힘들면 그때 다시 생각해도 되지. 해보지도 않고 적응이 무서워서 시도도 안 해봐? 그리고 우리 아들 나 닮아서 분명히 좋아할 거야. 호기심도 많은 건 당신도 알잖아. 그리고 내가 지금처럼 본다는 보장이 있어? 나도 하루 이틀 생각하고 당신한테 막 던지는 이야기 아니라니까. 그리고 혼자 보낸다는 것도 아니고 당신하고 가면 뭐가 문제야. 당신도 외국 많이 안 나가봤잖아. 한 번쯤 살아보고 싶지 않아? 나하고 둘이? 그럼 당신은? 난 여기 있어야지. 어떻게 가? 앞으로 일도 더 바빠질 것 같아서 그래. 나는 주변에 그런 사람들 보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던데. 남편 혼자 애써서 한국에서 돈 벌어서 보내고 나중에 영어만 잘하면 뭐해. 우리 가족끼리 추억이 하나도 없는데. 별 걱정을 다 한다. 지금처럼 여유 있을 때 하나뿐인 우리 아들한테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어서 그래. 여기서 우리가 같이 지낸다고 해도 다른 집 아빠처럼
주말에 시간 보내고 그러기도 힘들 것 같아.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직원 뽑을 때 1순위로 보는 게 영어잖아. 일단 영어만 할 줄 알아도 취업 걱정이 없다니까.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야지. 내가 언제 당신한테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 봤어? 이번 한 번만 내 의견 따라주면 좋겠어. 혹시 엄마 눈치 보는 건 아니지? 벌써 어머니하고도 이야기 끝낸 거야? 어머니도 반대하시지? 참, 내가 누구야? 당신처럼 가정적인 사람이 나 혼자 두고 가는 걸로 보일까 봐 걱정하는 거 잘 알지. 안 그래도 엄마한테 이야기하고 왔어. 우리 엄마도 대찬성이래. 그러니까 마음 편히 가도 돼. 결국 남편의 끈질긴 설득에 못 이겨 저는 아들과 함께 외국으로 갈 준비를 시작했지요. 어찌된 게 저만 꽉 막힌 사람이 된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시어머니까지 나서서 아이 생각해서 좋은 기회이니 마음 편하게 다녀오라고 하니 더 거절할 이유도 없더라고요. 물론 아이가 잘 적응할지도 걱정이었지만 저도 겁이 나긴 마찬가지였어요. 가서 친척이라도 한 명 있으면 몰라도 의지할 사람 하나 없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입은 떨어질까? 참 무섭더라고요. 둘이서 가는 이민을 결정하고 전 불안한 마음에 몇 개월 영어학원을 끊어서 바짝 다니긴 했지만 막상 실전이라고 생각하니 불안하기만 했죠. 그래도 남편이 애 미래를 생각해서 여유가 될 때 지원하고 싶다는데 그걸 적응 문제로 무시할 수 없겠더라고요. 걱정보다 아이는 이 상황을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강하게 먹었죠. 그렇게 1년 반 넘게 남편은 기러기 아빠가 돼서 지냈어요. 시어머니랑 친정엄마가 번갈아 가면서 남편 반찬도 챙겨주고 온 가족이 절 대신해서 도왔죠. 그래도 이럴 때 가족들이 함께 도와주니 한결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사업 규모를 늘리면서 더 바빠졌는지 점차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연락이 힘들어? 아빠 얼굴 잊어버리겠대. 이따 영상통화할까? 내가 지금 사무실이라서 곤란한데. 요즘 새로 시작한 게 있어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직원들이랑 정신없이 밤새고 바빠. 별일 없지? 시차 맞춰서 연락하기가 너무 힘들다. 미안해. 갈수록 남편과 통화 시간이 줄어가는데 그때마다 마음도 멀어지는 것만 같고 바쁘고 밥도 잘 못 먹고 지내는 남편을 보면서 너무 희생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서 미안해지더라고요. 이런 생활을 유지하는 게 맞을까 하는 고민까지 다다랐죠. 오늘도 통화 못해? 엄마가 그러는데 당신 반찬 손도 안 댔다 그러더라. 난 당신이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기러기 아빠 티난다는 소리 듣기 싫단 말이야. 우리만 여기서 잘 지내는 것 같아서 염치 없고 미안해 죽겠어. 곧 1년 되는데 좋은 경험 했다 생각하고 다시 서울로 갈까? 무슨 소리야. 뻑 하면 서울 온다는 소리를 해. 그럼 여태 적응한 것도 다 말짱 도루묵이라니까. 괜히 내 생각한답시고 애 발목 잡지 말고 내가 능력 될 때까지는 있어. 어떻게 애보다 더 변덕이 심하냐. 그렇게 남편에게 서울 간단 말만 했다 하면 싸움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이 생활에도 조금씩 적응해 갔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전화가 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땐 전화가 올 리가 없는데 무슨 일이 터진 것 같단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예, 들리니? 아이고, 지금 내가 병원에 와 있는데 어쩌면 좋니? 이 새벽에 교통사고가 나서 수술 들어갔다. 의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어쩌면 좋냐? 나를 데려가지. 이러다 잘못되기라도 하면. 교통사고라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 지금 최대한 빨리 서울 갈게요. 일단 수술 끝나는 대로 저한테도 상황 알려주세요. 아셨죠? 어머니, 제 이야기 듣고 계세요? 지금 여기로 오겠다고? 아니야. 아니라니까 그럴 거 없다. 어떻게 제가 여기 있어요. 바로 갈 테니까 좀만 기다리세요. 엄마도 바로 병원으로 가라고 할 테니까 절대 혼자 계시지 말고요. 수술 끝나는 대로 알려주세요. 저도 비행기 타면 연락드릴게요.
어머니도 혼이 반쯤 나가 있는 듯 했습니다. 그 상황에 절 오지 말라고 하는 걸 보니 이상했죠. 저도 무슨 공항까지 갔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잠도 덜 깬 아들까지 없고 온몸이 후들거리는데 제발 남편을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람만 있어주면 더 바랄 게 없단 생각이었죠. 그리고 10시간이 넘는 수술 끝에 남편은 한쪽 다리를 제대로 쓰기 힘들다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한 결과가 이런 거라니 이 사람은 얼마나 억울할까 싶더라고요. 특히 옷차림 하나도 굉장히 신경 쓰는 사람인데 장애 판정을 받는 게 쉽게 받아들여질까 걱정스러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깨어난 남편은 그 말을 듣더니 물을 한 모금도 안 먹고 버티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며칠째야 정말 아무것도 안 먹을 거야? 사람 피 말릴래? 이 꼴로 살아서 뭐 하는데 뭘 할 수 있냐고? 이제 아무것도 못해 나는. 왜 못해?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야. 걸을 수 있다는 말 못 들었어? 재활 열심히 하면 천천히 걷는 데는 지장 없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랬잖아. 당신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근데 자꾸 이러면 어떡해? 당신 보고 사는 우리는 어머니 안 보여? 그래, 걸을 수 있겠지 쩔뚝거리면서. 당신 지금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아는데 이러지 마. 난 당신이 이렇게 살아있어 준 걸로 고맙기만 한데 내가 아는 당신은 누구보다 강한 사람인데 왜 그래? 그래, 당신도 혼자 생각 정리할 시간 필요하겠다. 내가 옆에서 암만 수저들고 기다려봤자 뭐해? 당신이 의지가 없는데 생각 정리되면 그때 불러. 그리고 저는 며칠 동안 남편이 혼자 있을 시간을 줬습니다. 아마 가족들에게도 이런 모습 보이는 게 남편 성격이라면 더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았거든요. 다행히 3일 만에 남편은 다시 밥을 달라면서 먹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저도 남편에게 받았던 모든 것들을 갚는다고 생각하며 곁에 있기로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몸이 회복되고부터 내내 회사 걱정뿐이더라고요. 그리고 도저히 남에게는 맡길 수 없단 생각을 했는지 본인을 대신해서 제가 회사로 나갔으면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전화기를 붙들고 남편이 시키는 서류 작업을 느린 속도로 해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꼴도 점점 엉망이 돼가고요. 병원 가서 간호하다가 아이까지 보다 보니 저도 몸 상태가 점점 나빠지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친정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도 남편 앞에서 누구 하나 아프다는 말은 차마 할 수가 없죠. 정말 몸이 10개라도 부족하겠다 싶던 참에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리 이제 간병인 구하자. 온 식구가 언제까지 병원 가서 매달리고 그러고 있을 거야. 내가 그리고 너 얼굴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 아니에요. 힘들어도 해야 할 일이잖아요. 안다. 네가 어떤 마음인지 나도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병원 잠깐 왔다 갔다만 해도 죽겠어. 그리고 사돈도 내색은 안 하는데 볼 때마다 내가 미안하더구나. 어머니, 그이가 싫어할 거예요. 아는 사람 병문안 오는 것도 싫어하는데. 그리고 남의 손에 맡기는 것보단 힘들어도 이렇게 하는 편이 좋지 않겠어요? 시간 좀 더 지나면 몰라도요. 나도 그래서 생각만 했었어. 괜히 우리끼리 힘들어서 간병인 구한다고 생각할까 싶어서. 근데 내가 슬쩍 물어보니까 사람만 괜찮으면 그것도 괜찮겠다면서 안 그래도 불편했었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정말요? 그래, 나이 든 두 어른한테 부탁하는 게 여간 쉽겠니? 차라리 모르는 사람한테 돈 주고 뭐 하나 시키는 게 훨씬 편하지. 내가 지금 간병인을 어디서 구할지 방법을 몰라서 너한테 부탁을 하는 거야. 아휴, 그리고 내 아들이지만 좀 까다롭니? 아무나 불러서 시키는 것도 안 좋아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미리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우리 식구처럼 지낼 사람이다 생각하고 받아오. 남편도 나이 든 두 분께 간호를 맡기는 게 눈치가 보였었는지 그렇게 하자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나서서 신중하게 간병인을 구하기로 했죠.
그래서 꼼꼼하게 지원 서류를 보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간병인 대부분 여자분이 많았는데 나이가 너무 많아도 남편이 불편할 것 같고 무조건 경력이 많은 것보다 말수가 별로 없어 묵묵한 편이지만 눈치가 빨라서 잘 챙겨줄 사람이 더 적합할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 저는 이력서 하단에 짤막한 소개란에 말수가 별로 없고 조용한 성격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나기로 한 카페에 미리 가서 앉아 있는데 멀리서 들어올 때부터 침착한 걸음걸이와 행동을 보니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사고 난 시점부터 이야기를 해줬더니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사고 난 지 얼마 안 돼서 받아들이기가 가장 힘들 때겠네요. 많이 힘들었겠어요, 사모님도. 저는 간병인이 한 그 한마디에 저보다 훨씬 능숙하고 상황을 잘 파악하는 분이란 생각이 들어 당장 고용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군요. 그래도 저보다 남편 의중이 더 중요했으니 병원에서 한 번 더 자리를 갖기로 했죠. 처음에는 남편이 다시 마음이 바뀌거나 전처럼 예민하게 나오면 어떡하나 싶었는데 남편도 제 이야기를 듣더니 괜찮아 하는 눈치더라고요. 내가 잠깐 보긴 했지만 차분하고 말수도 없고 인상도 좋으시더라고. 그래? 만나봤으면 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휴, 안 그래도 엄마 와서 자꾸 우는 모습 보는 것도 힘들고 장모님한테 미안해서 말하기도 힘들었는데 그럴 바엔 간병인이 더 나을 것 같아. 그래도 당신이 한 번 더 만나보고 결정해. 당신 뜻이 제일 중요하지. 그리고 몇 분 뒤 약속한 시각에 맞춰 간병인은 병원을 찾아왔고 저는 한 발 뒤로 물러나 남편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간병인이 들어오자마자 남편을 보고 멈칫하며 자리에 서더니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굳은 것처럼 서 있더라고요. 이런 경험이 없는 분도 아닌데 남편 상태를 보고 놀란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입을 열었죠. 저희 남편이에요.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 음료수 한 잔 드세요. 예. 처음 뵙겠습니다. 말수 없으시다더니 듣는 대로네요. 어? 근데 병원까지 걸어오셨어요? 이 날씨에 땀을 다 흘리시고 조금 천천히 오셔도 괜찮은데 시간 맞춰서 뛰어오셨나 보네. 한숨 돌리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기 그렇게 서 계시지 말고 여기 와서 좀 앉으세요. 남편 말에 간병인은 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더군요. 눈도 못 맞추는 모습을 보고 꽤 낯가림이 심한 사람이구나 했습니다. 그래서 긴장도 풀어줄 겸 일부러 남편 이야기를 꺼냈죠. 이 사람도 낯가림이 되게 심한데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차갑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지내다 보면 말도 되게 잘하고요.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날 뵀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 잠깐 도와줄 뿐이 아니라 앞으로도 오래 볼 식구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서로 편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도 면접 보는 자리니까 편하게 물어보실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리고 간병인이 무슨 말을 할 듯 말 듯 하더니 먼저 이 질문을 하더군요. 그때요. 어느 회사 대표님이라고 하셨죠? 예. 작은 여행사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대표도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지금은 절 대신해서 이 사람이 대표로 일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회사 주소가? 주소는 왜요? 이 사람 회사 맞아요.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닙니다. 지나가다가 본 것 같아서요. 그러지 말고 당신이 명함 하나 드려. 되게 정확하신 분 같은데 이런 걸로 속이는 사람도 있나? 하기야 세상에 사기치고 그런 사람이 어디 한둘인가. 정 불안하시면 나중에 회사로 한번 오세요. 죄송합니다. 절대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아마 지나가다가 보신 게 맞을 거예요. 이 근처라서. 그런데 간병인은 무슨 생각인지 한참을 사람 대신 명함을 뚫어지게 보더니 면접까지 보러 온 자리에서 갑자기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먼저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 너무 죄송한데 먼저 연락이 온 분이 있었는데 아유 그걸 깜빡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도 순서가 있으니까 일단 제가 그분하고도 다시 이야기하고 혹시나 할 수 있게 되면 저한테 사모님 번호 있으니까 거기로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간병인이 서둘러 나가는데 남편 표정을 보니까 아쉬워하는 눈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분이 꽤 마음에 들었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저는 간병인을 따라 나가서 배웅도 하고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린단 말을 하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가 따라 나오는 걸 보자마자 빠른 걸음으로 뛰듯이 걸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간호사분께 종이 하나를 받아오더니 기둥에 대고 급히 무언가를 적는 겁니다. 전 거기에 무슨 거액의 돈을 써서 제시하는 건가 싶었죠. 그런데 한참을 적더니 쪽지를 접어서 제 손에 꼭 쥐어주며 이러는 겁니다. 사모님, 지금 이 주소로 가보세요. 아무도 모르게 일단 사모님만 아세요. 네? 어딜 가요? 여기가 어딘데요? 저도 무슨 이야기인지를 알아야 지금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여보, 어딨어? 그때 휠체어를 타고 나온 남편 목소리에 화들짝 놀란 간병인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눈치를 보더니만 기둥 뒤로 숨어 몸을 숨기기까지 하는 겁니다. 잠시만요. 지금 사모님 찾는 것 같아요. 못 본 척하고 그냥 돌아가세요. 그렇게 침착하던 사람이 왜 이렇게 당황한 기색을 하나도 못 감추는지 또 갑자기 저에게 준 쪽지에 써진 이 주소는 어떤 의미인지 더 캐묻고 싶은데 계속 시선은 다른 곳으로 향해 있고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불안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간호사가 남편에게 제가 있는 곳을 알려주는 것 같았어요. 사모님, 쪽지 얼른 숨기세요. 안 보이게 갖고 계시라고요. 아유, 알았어요. 알겠으니까 일단 얘기를 좀 더 하고 가세요. 네? 제 말에도 간병인은 딱 한마디만 남기고 가버렸습니다. 가서 눈으로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절대로 남편분 모르게 가세요. 그 말을 듣는데 머리가 쭉 뼈서는 기분이었어요. 남편 사고 날 새벽에 걸려오던 그 불길한 전화벨 소리가 다시 생각나는 느낌이었죠. 전 남편과 다시 병실로 돌아가서 평소처럼 대화를 나누다가 집에 돌아와서 그 쪽지를 다시 열어봤습니다. 다급히 고쳐 쓴 낯선 주소를 핸드폰에 있는 지도로 다시 확인해봤지만 알 길이 없는 곳이었어요. 심지어 살면서 한 번도 이 근처를 스쳐 지나왔던 적도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주소를 줄 때 간병인의 모습이 한 장면 한 장면 머릿속에서 플래시가 터지는 것처럼 계속 생각이 나는 겁니다. 불안한 걸음으로 사라지던 모습과 남편을 처음 봤을 때 뒷걸음질까지 치며 당황하던 그분 얼굴이 다시 생각나면서 남편과 얽힌 일이란 생각이 들었죠. 아침 일찍 퇴근 시간 전에 서둘러 출발하면 집에서 40분이면 나오는 곳이니 그분의 말을 믿거나 말거나 허탕을 칠 각오로 한번 가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평소보다 일찍 엄마에게 맡겨놓고 떨리는 마음으로 핸들을 잡았죠. 핸드폰 지도상에서는 조용한 경기도 어느 마을에 있는 집이었어요. 예상한 것보다 길이 막히지 않아서 30분 만에 그 집 앞을 도착했고 저는 누가 사는 집인지 아무것도 모른 채 차 안에서 한참을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그러다 서서히 아침이 밝아올 무렵 전 거기서 매일 통화하고 얼굴을 보던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죠.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건 그 옆에 어딘가 모르게 낯이 익은 젊은 여자 한 명을 어머니가 부축하면서 데리고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불편하게 걸음 걷는 것만 봐도 어딘가 다친 게 분명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으니 머릿속이 더 꼬이기 시작했죠. 솔직히 저도 간병인 쪽지를 받고 이런저런 짐작을 해본 게 많았는데 이 많은 경우의 수에 시어머니가 있을 거란 건 단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전 살짝 창문을 내려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 여자의 정체를 알아야 이게 더 확실해질 것 같았거든요.
병원에서도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니까 금방 좋아질 거야. 넌 젊기도 하고. 동균 씨는요? 많이 좋아졌어요? 아, 얼굴 한번 보고 싶은데. 그 여자 입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남편 이름이 나오더군요. 순간 충격에 휩싸인 저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런 상황이면 당장 차에 내려서 머리채를 확 잡아야 할 것 같은데 충격 때문인지 제 몸은 옴짝달싹을 안 하더라고요. 아유, 안 된다. 지금은 둘 다 안정이 필요하다니까. 그리고 걔가 지금 사람 만나는 걸 너무 힘들어해. 특히 네 앞에서는 더 그런 모습 보여주기 싫을 거야. 간병인도 구하고 열심히 재활하고 있어.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저녁에 잠깐이라도 보러 가면 안 돼요? 딱 한 번만 데려가 주세요, 어머니. 제발요. 그리고 저한텐 그이가 제일 좋은 약인데 얼굴 보면 싹 나을 것 같아요. 아, 왜 하필 신혼집 보러 가던 날 그런 일이 생겨서. 그걸 들으니 저를 그렇게 꾸역꾸역 외국으로 보내려고 했던 이유부터 시작해 여자가 다친 이유를 알겠더군요. 그날 그 사고는 남편 혼자 당한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옆에 이 여자가 타고 있다가 난 사고였던 거죠. 심지어 그것도 신혼집을 보러 가는 길이었고요. 이들에게 저는 대체 누구였는지 묻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버젓이 산 사람의 존재를 없애고 죽인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괜히 안 좋은 생각은 하지 말래도 내가 안 그래도 너희 신혼집 좋은 데로 알아보고 있어. 이렇게 큰일을 둘이 겪었는데 이제부턴 이쁜 집에서 행복하게 살 날만 생각해. 아니 너도 종균이도 아직 환자야. 무리하면 안 된다니까. 그럼 어머니 다음에 병원 가실 때 사진이라도 찍어서 보내주세요. 아이고 그렇게 보고 싶어? 아이고 못 살겠다. 그래 내가 100장 찍어주마. 저는 이제 둘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지도 않고 그대로 차를 몰아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사라지는 걸 확인한 뒤에야 억장이 무너지는 걸 참아가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이 일을 보고 제일 먼저 전화를 걸게 된 사람은 친정엄마도 친구도 아닌 쪽지를 주고 간 간병인이었죠.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네? 아이 설마 운전하고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운전 중이면 차 세우고 이야기해요. 준비되면 제가 이야기할게요. 저 집이니까 이야기해 주세요. 정말 어떻게 하셨어요? 네? 제가 지금 거기에 갔다 와서 어떤 심정인지 알기나 하세요? 제가 이렇게 된 걸 알고 그런 걸 주신 거예요. 저도 모르게 울먹이는 목소리로 애원하듯 묻자 간병인은 숨을 한번 고르더니 말을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사모님. 제가 그런 뜻으로 드린 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제가 아는 건 전부 다 말씀드릴게요. 거기 시어머니까지 같이 있었어요. 그렇게 다정하게 둘이 있는 걸 보는데 전 지금 누군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그 인간들 눈에 보이긴 하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겠다고요. 아휴, 실은 저도 그날 사장님 몇 년 만에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 절대 제 이야기 안 믿어주실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었어요. 절대로 사모님 놀라게 해드릴 생각으로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딸 가진 엄마니까요. 그건 알아주세요. 근데 대체 누구신데요? 설마 다 알고 면접까지 온 거였어요? 남편의 외도도 외도였지만 저는 간병인의 정체도 혼란스러웠죠. 제가 사장님을 처음 본 게 딱 3년 전이네요. 그때 제가 사장님 회사 건물 청소를 다녔어요. 꼼꼼하게 일 잘하는 것 같다고. 거기 여직원 한 분이 절 추천해줘서 그 회사 일까지 맡게 됐는데 그때 절 추천해준 직원분이 본인이 사장님하고 사귀는 사이라고 저한테 자랑하듯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한마디면 사장님도 다 들어준다고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회사 여직원이었다고요? 어쩐지 그 여자 얼굴이 낯이 익은 이유를 그제야 알겠더군요. 예, 초반엔 사람 잘 챙기는 참 싹싹한 아가씨구나 싶어서 고마웠어요. 저도 그래서 명절 때 따로 인사도 하고 그랬죠.
근데 얼마 뒤에 비상구에서 사장님이 외국에 있는 사모님하고 통화를 하더라고요. 아들 목소리도 들리고. 그때 알았죠. 둘 사이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요. 그때부터 저도 사장님 보는 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저도 딸을 가진 엄마로서 그래서 여직원 나가고 저도 그쯤에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다시 본 거예요. 그런데 그럼 그 주소는 어떻게 하셨어요? 직원 집 주소까지 알 수가 없잖아요. 선물을 그 아가씨 집에 보낸 적이 있거든요. 메모장에 그 주소가 있었는데 저장돼 있던 게 기억이 나서 사모님께 적어드린 거예요. 분명히 가보면 뭔가 나올 것 같아서요. 절대로 무슨 나쁜 감정이 있거나 의도적으로 접근한 게 아닙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제가 금방까지 예민하게 물은 게 너무 죄송스러워지더라고요. 정말 이 일을 끝까지 묵인하고 지나갔더라면 전 아무것도 모른 채 몇 년을 어쩌면 죽기 전까지 그 인간에게 속아 간호나하면서 살았을 테니까요. 죄송해요. 너무 충격적이다 보니 감정이 너무 복잡해서 괜히 선생님께 예민하게 굴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보니 저를 위해서 큰 용기 내주신 거였네요. 아니에요. 저도 옆에서 그 일 겪어봐서 얼마나 지옥인지 다 압니다. 사실은 제 딸도 이혼했어요. 몇 년 전에. 사위놈이 바람이 나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런 일을 그냥 두고 못 보겠더라고요. 바람 피는 놈들 다 쥐업해버리고 싶고 그래요. 그날도 속으론 남의 일이니까 껴들지 말고 그냥 가자, 그냥 가자. 몇 번을 다짐했는지 몰라요. 근데 사모님이 절 따라 나오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 딸이 가슴 치면서 울던 게 생각나서. 그런데요, 사모님. 갑자기 간병인은 저에게 해줄 이야기가 더 남아있단 것처럼 말을 끌었어요. 아유, 절 보고 기억 못 하시는 걸 보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저도 유일하게 절 도와줄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 이분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꼭 그분의 말이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그러셨죠. 딸 가진 엄마로서 이야기해 주신 거라고요. 그러면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네? 제가 시간이 필요해서 그래요. 저 솔직히 지금 이 일 엄마한테 말하면 얼마나 속상해 하실지 너무 잘 알아서 도저히 말을 못 하겠어요. 제가 증거도 찾고 그 인간 사업 정리할 때까지 간병인으로 옆에 있어 주세요. 이제는 시어머니도 못 믿겠어요. 이런 상황에 선생님까지 안 계시면 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부탁드립니다. 제 부탁을 들은 간병인은 용기를 냈는지 아까보다 훨씬 당찬 목소리로 저에게 대답했어요. 그래요. 한번 해보죠. 사모님은 일단 저랑 다시 이야기 잘 해결됐다고 하시고 빨리 일할 날짜부터 잡으세요. 제가 그럼 그동안 사장님 잠들면 핸드폰이든 뭐든 증거가 될 만한 걸 병원에서 찾아볼 테니까요. 감사합니다. 정말 저 살려주신 거예요. 감사해요. 그때부터 저는 늦은 새벽에도 회사에 나가 자금 관리를 하는 파일도 싹 열어보고 남편이 눈치채지 못하게 움직였어요. 그러고 보니 그 인간이 사고가 나서 병원에 발이 묶인 건 하늘이 내린 벌이자 저에겐 기회더라고요. 그리고 하늘이 준 그 시간 동안 전 두 사람의 관계, 회사 자금까지 모든 걸 파악하고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간병인 이모님 덕에 둘의 오래된 불륜 관계가 남아있는 증거까지 수집할 수 있었죠. 남편 놈은 치밀하게도 제가 병원에 오기 전에 통화 내역부터 문자까지 지우는 인간이라서 처음엔 한계에 부딪히는 것 같았지만 길이 또 열리더라고요. 요즘은 로그인 하나 해두면 모든 게 동기화돼서 털기도 쉽더라고요. 한 번에 10년치 자료가 쏟아졌으니 말입니다. 저는 더러운 둘 관계를 입증할 동안 남편의 지시와 정반대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더 하라는 계약도 사업도 안 하고 직원들 보너스도 넉넉하게 더 주고 조금씩 정리하면서 남은 돈은 아들 앞으로 보내놓고 잘 되던 사업은 슬슬 중단하기 시작했죠. 아무래도 직원들 보는 눈이 있으니까 남편 귀에 들어가거나 최대한 티내지 않게 야금야금 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물론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은 회사 문 닫고 돈은 갚는 거였죠. 그런데 왜 한 방에 끝내지 않았냐고요? 시어머니랑 작당하고 둘이 절 외국까지 보내면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속인 것처럼 저도 한 방에 그 모든 걸 당하게 하고 끝을 볼 수 없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볼 때마다 모든 게 잘 풀려가고 있다는 거짓말을 능청스럽게도 했죠. 당신 요새는 전처럼 회사 일을 잘 안 물어보네. 잘하고 있는 거지? 그럼 워낙 직원들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 당연히 당신 시키는 대로 직원들 말 듣고 따라서 하고 있지. 걱정 안 해도 돼.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지. 내 자식만큼 애쓰고 키운 회사인데. 그랬어? 당신한테 의미가 그 정도로 컸구나. 자식처럼 키운 거면 나중에 잘못돼서 망하면 자식 잃은 것만큼 가슴 아프겠다. 내가 그럼 더 신경 써서 꼼꼼하게 해야겠네. 아유, 갑자기 어깨가 무겁다. 아이, 부담 가지란 뜻은 아니야. 어차피 당신 거나 내 거나 그게 그거지. 그래? 근데 난 말만 대표지. 당신 비서나 다름없어서 시키는 대로 하니까 영 기분이 안 나던데. 아직도 당신 것 같고. 나 그럼 쓰고 싶은데 쓰게 해주면 안 될까? 내가 정말 감사한 분께 인사드리고 싶어서 그래. 저는 이모님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건 모든 게 준비되었다는 이야기였죠. 남편은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고 교만하기 그지없는 표정으로 절 보면서 말하더군요. 그 많은 거 싹 정리하고 딱 5천만 남은 것도 모르고 말이죠. 어디에 쓰고 싶은데? 뭐 사고 싶은 거 생겼어? 돈 걱정하지 말고 사 그럼. 그러고 보니까 당신 대표되고 모르는 일 하느라고 고생도 많았는데 내가 선물 하나를 제대로 못한 것 같네. 그래, 정말이지? 후회 안 하지? 그럼 내 선물은 우리 이모님께 드려야겠다. 당신 옆에서 정말 한 식구처럼 잘 봐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 안 그래? 그리고 당신도 알잖아. 그때 다른 곳 가려다가 우리 생각해서 와주신 거. 이모님, 제가 지금 바로 5천 보내드릴게요. 이 사람이 이렇게 통이 크다니까요. 돈 걱정하지 말고 쓰라잖아요. 아유, 너무 감사하죠. 잘 쓸게요. 뭐? 얼마를 준다고? 5천? 지금 장난해? 아주머니 미쳤어요? 야, 너 나한테 전 재산을 줘도 네가 저지른 죄값? 반의 반도 못 치르는데 이게 아깝니? 아깝냐고? 네가 한 짓을 생각해봐. 마음 편하게 바람 피우고 싶어서 멀쩡한 자식이랑 아내 멀리 외국으로 보내놓고 여자 끼고 놀다가 교통사고 난 게 자랑이냐? 내가 보기엔 너 제대로 벌 받은 거야. 걸을 수 있게 해준 걸 감사히 여겨야지. 당신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헛소문을 듣고 온 거야? 헛소문? 신혼집 보러 가다가 그렇게 됐다면서. 어머니가 그 여자 옆에 딱 붙어서 간을 잘하고 있던데. 참, 아들 보랴 다른 며느리 보랴. 오죽 힘들었으면 나한테 먼저 간병인 쓰자고 이야기를 했겠어. 내가 너희 둘이 만난 증거 다 갖고 있어. 언제부터 만났고 어딜 쏘다녔는지 문자까지 다 외우고 있어. 어떻게 읊어줄까? 그런 조사도 안 해봤을 것 같아. 그제야 남편은 당황해서 입을 벌리고 절 보더니 이대로 가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그때부턴 바싹 엎드려서 아픈 몸까지 동정심을 이용해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미안해. 당신 일부러 거기 보낸 건 정말 오해야. 내 식구한텐 아낌없이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다니까. 애 미래 생각한 것도 맞고. 근데 회사 다니면서 매일 보다 보니까 그냥 정이 좀 들었던 것 같아. 미운 정도 정이라잖아. 내가 그 감정을 잠깐 착각했는데 이번에 사고 나서 알았어. 난 당신밖에 없더라고. 그 여자애랑 미래를 그리고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 진짜야. 나 입원한 뒤로 단 한 번도 안 만났어. 그 말을 믿으라고? 나는 네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 줄도 모르고 외국 가서 지내면서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어. 혼자 고생하고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있을까 봐. 그리고 당신 사고 났단 소리에 앞이 캄캄해서 달려왔는데 내가 혼자 둔 것 같아서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데 이런 짓을 뒤에서 해.
날 몇 년이나 속였어? 그것도 네 엄마랑, 어? 속인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다 꼬였다고. 그리고 엄마 보낸 것도 내가 가서 회복만 되면 적당히 정리시키려고 그런 거야. 그래도 아픈 사람인데 어떻게 이럴 때 헤어지자 그래. 사람 도리는 해야지. 도리? 그렇게 도리를 따지는 놈이 왜 나는 무시하는데? 네 눈에 나는 지금 멀쩡해 보이니? 나도 아파 죽겠어. 사람이 바닥까지 무너진 게 안 보이냐고. 너 나한테 그런 변명이나 짓거릴 생각 말고 내가 당하는 대로 당하면서 살아. 내가 너 다시는 못 일어나게 만들려고 오래 준비했어. 너도 그랬잖아. 올해도 속여 먹었지? 뭘 준비했다는 거야? 제발 용서해줘. 내가 정신 차리고 정말 잘할 거야. 솔직히 나 당신한테 부족하게 했던 건 없잖아. 당신 위해서 돈 벌고 열심히 살았던 건 인정해줘야지. 그리고 내가 이 꼴을 당했는데. 남편 놈은 정신이 나간 것처럼 소리를 지르더니 주먹으로 감각도 안 돌아온 다리를 막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이 일이 용서된다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이죠. 죽어도 싼 놈이 살았어. 운도 좋다 넌. 뭐? 지금 뭐라 그랬어? 그 다리 때린다고 내 마음이 약해질 것 같니? 내가 보기엔 너 벌 받은 거야. 하늘이 보고 있다가 네가 하는 추악한 짓 보고 벌 준 거라고. 넌 나를 무시한 정도가 아니라 없는 사람처럼 만들었어. 그 여자한테 난 아무 존재도 없는 사람 아니니? 우린 결국 널 위해서 외국으로 가서 숨어 살았던 것밖에 더 돼. 네가 그렇게 자식처럼 아낀다는 그 회사,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빈 깡통으로 열심히 만들어놨거든. 생각해보니까 그 돈 내가 너한테 위자료로 받을 돈 같아서 그대로 둘까 하다가 그것도 별로 갖고 싶지 않더라고. 그래서 잘 망하게 두고 보고 있었어. 뭐? 내 회사까지 그동안 망하게 만든 거야? 나를 속이고? 당해보니까 어때 소감이? 뒤통수가 아픈 게 아니라 심장이 아프지 않니? 내가 그랬거든. 마지막으로 다 날리고 남은 5천 나보고 원하는 대로 쓰라고 해서 쓴 것뿐이야. 그리고 지금부터 네가 한 짓 잘 생각해보고 나하고 싸우고 싶으면 싸워보던가. 누가 이길지 너무 뻔한 싸움 아닌가? 그리고 오늘부로 넌 애 보는 것도 끝인 줄 알아. 거기서 어딜 가냐고 거기 서라고 제발. 여보 잘못했다니까 용서해줘. 저는 남편 놈이 울부짖으며 거기 서라고 난리를 치고 애원해도 들은 채도 안 하고 병실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본인에게 더 마이너스가 된다는 걸 알았는지 남편은 제 뜻에 순순히 따르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양육권까지 모든 것을 눈앞에서 뺏기는데도 뭐라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모님은 저에게 그날 받은 5천을 돌려주려고 했지만 제가 끝까지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분께 그 돈은 제 인생을 살려준 값인데 고마움을 어떤 식으로든 갚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이모님께 제가 그날 두고두고 서로 주고받을 일이 생길 것 같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그 일이 정말로 이루어졌어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제가 남편 회사에서 어깨 너머로 배운 걸로 회사를 차리게 됐거든요. 사실 이 일로 직장을 잃은 직원들이 마음이 쓰여서 무리에 시작한 것도 있어요. 그때 이모님은 저에게 돈을 돌려주시면서 이 사업에 함께하고 싶다고 투자금으로 받아달라고 하더군요. 이거 투자하시면 망하든 잘 되든 저랑 평생 가셔야 하는데 괜찮겠어요? 당연한 소리를. 나한테도 딸이나 다름없는 사람인데 사업이 망하든 잘 되든 누가 딸을 안 보고 살아요. 우리 평생 가기로 그때 약속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우리 딸이랑 대표님 엄마랑 다 행복하게 사는 게 나는 목표야. 그게 제일 멋진 목수고.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살자고. 다 해보자고. 네. 그럼 이 회사 더 크게 키워보라는 뜻으로 알고 받겠습니다. 아직 부족한 대표인데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럼 이제 이모님은 저하고 평생 가는 파트너 된 거예요? 이거 무르게 없어요? 제가 한창 사업한다고 사무실 알아보러 다니고 회계랑 이것저것 신경 쓰고 있을 때
이전 시모한테 연락이 한 번 온 적 있어요. 말로는 저희 아들, 즉 자기 손자가 보고 싶어서 연락을 했다는데 그건 변명일 뿐이었고요. 연락 와서 주구장창 자기 아들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수발 뜨는 거 아주 힘들어 죽겠어. 나도 우리 아들 죄 지은 거 감싸주느라 이렇게 벌 받는 것 같은데, 아유, 내가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씩 돌봐야 된다는 게 내 인생이 너무 암울하더라고.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봤자 뭐해요. 어머니 말대로 벌 받고 있는 거니까 벌 달게 받으시고요. 이런 하소연 남들한테 하기 쪽팔리니까 저한테 하시는 거 다 알거든요. 저도 그쪽 집안 사정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으니까 손자 명목으로 전화해서 이런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예, 너는 어쩜 그렇게 사람이 단칼이니? 사람 인연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끊어져?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서 애까지 낳은 거면 보통 인연은 아닌 거야. 이런 하소연 좀 들어주면 어때서? 이제는 뭐 회사 운영하는 대표 됐다고 의기양양한 거야? 너 그 회사도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들 때문에 새로 차릴 수 있었던 거잖아. 아우, 자꾸 좋게 좋게 이야기하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회사 차리는 게 당신 아들 때문이면 회사 망해도 당신 아들한테 책임 물어도 되겠네요? 말 같지 않은 소리 좀 그만하세요. 다 끝난 사이에 어머니 말대로라면 당신 아들 바람 펴서 딴 여자 만났으니 저도 바람 펴서 딴 남자 만나도 된다는 거네요. 말 같지 않은 소리 그만하시고 어머니 말대로 죄값 받으면서 사세요. 그 이후로 연락 와도 아예 다 씹고 있으니까 이젠 하다하다 저희 아들한테까지 연락을 하더라고요. 할머니 요새 힘들어 죽겠다고요. 아들한테도 할머니 연락 다 받지 말고 차단시켜 놓으라고 했어요. 아니, 사람들이 염치가 있어야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또 화가 올라오네요. 그리고 요즘은 부족한 대표로 제 사람들과 함께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 요즘 오로지 아들과 엄마와 행복한 날만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저에게도 사실 그 일은 전 남편의 사고만큼이나 뼈아픈 일이지만 그래도 잘 넘겨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도움을 준 두 번째 엄마와도 같은 이모님과 저희 엄마도 오래도록 건강히 제 곁에 있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제가 효도도 하고 더 잘 되는 모습도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용기를 내서 여러분들께 제 이야기를 해보았으니 여러분들도 저한테 응원 한가득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보며 기운 얻어가고 싶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